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미아 세무사입니다.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우리 회사가 갖고 있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가지급이 없으신 법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면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가지급에 대한 이자가 또다시 가지급으로 쌓여서 내가 실제 가져간 거 1억밖에 안 되는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막 3억으로 불어나 있더라. 이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1억의 가지급이 있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3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은 가지급이고 2억은 인정이자입니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해버려요, 요즘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인 사업자가 계시다면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은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나열이 돼 있거든요. 개인의 소득은. 법인은 무조건 다 합산하지만 개인은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이자가 거의 없죠. 마이너스 이자도 많고. 근데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게 사실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있거나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소득들을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 1억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을 때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1억이 더 생기면 세율 구간이 35%나 24%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대표님들도 내가 부동산 가진 거는 내 자녀에게 일단 먼저 주고 싶다. 그러면 자녀의 소득이 발생할 거고 자녀와 대표님이 소득이 나눠지고 결국은 가처분 소득. 우리는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전혀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 이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은 평균적으로 한 20% 범위 내에서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20% 범위는 명목세율이에요. 그래서 그 20% 범위가 실효세율로 돌아가면 8%가 되기도 하고 9%가 되기도 하고 10%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은 2011년 성실신고 확인을 하면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외부감사제도와 비슷하게 세무대리인이 적정한 비용이 들어갔는지 증빙은 다 있는지 그래서 결국 증빙 없는 비용을 못 넣다 보니 실질적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11년부터 사실은 2018년, 19년, 20년 이때까지 법인 전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소득이 합산되다 보니 지금은 10억 원을 초과하면 45%까지 과세를 하다 보니 이제 법인 전환이라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업종이 거의 대부분 있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1년 수입이에요. 15억. 15억 이상 안 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도소매는. 매출 자체가. 그리고 제조나 음식, 기타, 건설, 운수 이런 데들은 7억 5천입니다. 지금은. 1년에 7억 5천이면 한 달에 거의 한 6, 7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가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5억입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 말고도 요즘은 페널티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는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법인도 성실신고를 해라.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개인으로 자녀나 손자녀에게 넘기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공장도 자녀 법인으로 이전해서 임대를 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는 이미 성실신고 제도는 정착이 됐습니다. 2011년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던 제도예요. 근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법인 전환도 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사업자를 자녀에게 일부 사업을 나눠주기도 하시고, 공동사업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서 많이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데 매출이 너무 많으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로 계속 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왜 법인 전환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대부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데 왜 개인으로 계속 계십니까? 이 말씀은 개인은 성실하지 않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세무조사위험이나 또는 개인 통합조사 때문에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하신 분들은 법인 전환을 이미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근데 법인 전환해서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 많습니다. 내 일 와서 할 사람 별로 없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 지주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법인 전환 후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는데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면 그냥 법인 전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 자산은 없는데 수익은 크고 매출은 앞으로 성장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란 방법으로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부모님이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자녀들이 주주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에 부모님의 개인 사업자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돈은 주지 않고 미지급이 생깁니다. 그 미지급을 주식으로 전환하든 채무 면제를 하든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럼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사업했는데 개인 사업자는 퇴직금도 없어요. 그럼 나는 그럼 지금 무엇을 받을 수 있냐? 이게 영업권입니다. 오랫동안 사업하셨던 권리금을 평가해서 부모님들은 최소의 세금을 내고, 권리금은 실제로 10% 미만의 세금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60%까지는 비용도 공제되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아예 승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되는 거는 자녀가 주주인데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업을 그대로 가져가도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현행법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을 또는 개인을 세워서 공장을 사셨어요. 그리고 창업 감면도 받고 다 했는데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좀 바꿔서 자녀에게 미리 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세감면 사업 포괄 양수도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창업받은 세금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시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요즘은 세 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상가가 여러 군데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중소기업 통합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자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혹은 자녀도 개인 사업자가 있고 또는 대표님도 개인 사업자가 있으면 둘을 합쳐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요. 대신에 그 법인은 대표님과 자녀가 주주로 자연스럽게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승계가 되는 제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부동산은 많은데 사실 지금은 얼마 전에 6월 11일인가요? 얼마 전에 훈령을 바꿔서 법도 아닌 훈령으로 과세관청에서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겠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예산이 떨어지면요? 그러면 나는 예산 있을 때에서 많은 세금 내고 다른 사람이 예산 없을 때에서 세금 안 내고 이런 불공평이 발생해요. 그래서 세무사회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제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전처럼 기준 시가에 기대서 부동산을 넘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미리 주셔도 예전에는 5년만 지나면 자녀가 팔 수 있었어요. 증여하고. 근데 지금은 10년을 기다려야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인으로 바꿔서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승계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취득세나 양도세 부담이 다 나오면 문제가 돼요. 근데 취득세는 뭘 해도 내야 되니까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만 부담하고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담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안 내요. 팔 때까지.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하면서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은 제조를 하고 계신데 자녀는 IT를 하고 싶다. 또는 요즘 이제 예전에 이게 진짜 많았죠. 경기도 같은데 땅이 많으신데 이 땅을 자녀에게 좀 잘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경기도에 보면 큰 카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카페들은 전부 음식점이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스파게티도 팔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그게 창업을 통한 설립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는 창업으로 75% 감면을 받고 또 아버지에게 5억 원 창업자금 받아서 세금 안 내고 그 돈으로 아버지 땅을 사는 거예요. 대출 받고. 정말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아마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는 구두 회사가 있어요. 그 구두 회사가 큰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밑에 가면 구두도 팔고 옷도 팔고 다 해요. 자녀들이 이 상속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옷들을 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도 하고 그래서 실제 매장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카페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창업에 의해서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어떤 상황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농지예요. 어떤 회장님도 과거에 농지를 사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입니다. 근데 이 농지를 자녀에게 주려고 보니 지금은 많이 가치가 상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농업법인을 활용합니다. 농업법인은 여전히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75% 감면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대부분 있으세요. 근데 대표님들은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농업경영체가 있어도 양도를 하시거나 할 때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농업법인으로 바꿔서 지금 이제 강남에 어디도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농업법인으로 넘기셔서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이미 있으신 분들 또는 오래되신 분들 법인 설립 시점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고 또는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 중에도 오랫동안 기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주주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실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발기인이 7명 있어야 되고 또는 3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과점주주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어떤 정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선택에 의해서 주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나마 우호적이고 그거를 협의해서 내 게 아니라고 알면 좋지만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많다 보니 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그 대표님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장인이십니다. 그 음식하는 회사인데 그분이 과거에 거래처 사장님한테 주식을 잠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찾아올 수 있겠지 하시다가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주식을 찾아오는 게 어떨까요?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그 거래처 사장님이 과로사로 그냥 아무 예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거래처와의 인연도 있고 자녀도 다 아는데 주식 그분께 아니라는 거 다 아니까 돌려주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장이 딱 날라옵니다. 이거 우리 주식이니까 상속 주주 명부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3년간의 지리한 싸움을 했어요. 진짜로. 저희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싸움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찾아오는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모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주식 가진 거는 모를 텐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 공개돼 있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그 주식을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다퉜고 3년의 어떤 고생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찾아오시면 차명주주가 있으니까 배당도 어려워요. 그래서 배당을 안 하십니다. 이익은 계속 쌓이는데 그리고 주식 가치가 우리가 밖에 팔리지 않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는 쌓여있는 잉여금하고 3년 동안 발생한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계속 결손 나다가 지난 3년간 이익이 났더니 주식 가치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세무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50만 원에 제발 내 주식 사가라. 그럼 내가 당신한테 팔겠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주식 가치가 법에 의해서 평가되다 보니 시가가 없잖아요. 누가 사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99% 법인은 다 가족법인입니다. 중소기업이. 외부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들 대표님의 피와 땀이 이제 묻혀져서 되는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 쌓여있는 잉여금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서 실제 주주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찾아와야 되냐 하는 비용 부담이 생기고 돌아가시면 상속인과 다툼이 또 생겨요. 그리고 권리를 이제 주장하게 되면 실제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2014년에 명의신탁 주식인 경우는 국가에 신고해서 바로 잡으세요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취지는 뭐냐면 이제 어떤 이제 중소기업 협회에서 가업승계를 하려고 보니까 가업승계 조건이 지금은 좀 줄어서 40% 이상이면 되지만 예전에는 50% 이상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을 찾아 올려니까 지금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한테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고 그러면 입증을 해라.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입증도 안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좀 해줄 수 없겠냐 해서 나온 게 2014년 국세청 명의신탁 확인제도입니다. 맨 밑에 있는 제도인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려고 보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증자도 균등증자로 했어야 되고 대표이사도 발기인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의신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분은 개인 사업자 하다가 또는 다른 법인 하다가 IMF니 이런 걸 맞으시면서 내 이름으로 법인을 못 하다 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법인을 해놓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오려고 보니까 내가 발기인이 아니니까 이 조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못 찾아옵니다 또.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증자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최대 주주지만 처음부터 없었고 중간에 불균등 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는다 해서 아예 심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처음에 신용불량자라서 내 돈 넣었지만 주주는 이 사람이 했다라는 증빙이 있으면 그걸로 입증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증빙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는 법무사에서 법인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가장 중요한 건 협의입니다. 상대방이 이거는 내 주식이 아니고 정말 대표님 주식이 맞습니다. 라고 협의를 해줘야만 이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협의예요. 그리고 협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협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또 우리 둘이 아니고 우리 둘은 인정해요. 근데 제3자가 인정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제3자는 어디냐 하면 법원입니다. 그러면 제3자 네가 한번 보고 이게 내 주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다오. 이건 소송 다투는 게 아니에요. 확인 좀 해다오. 그러면은 법원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네 주식 아닌 게 맞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 차명주주한테. 그럼 차명주주가 맞아 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맞구나 라고 확인을 해줘요. 과세관청은 그걸 보고 법원도 확인했고 또 협의도 있고 또 차명주주와의 어떤 뭐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까 뒤에도 나올 건데요.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주주라는 게 입증되면 이것을 인정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였는데 지금은 회사를 키우다 보니 부동산도 생기고 그리고 손익가치도 계속 쌓이고 배당 한번 못했던 그 가치가 다 주식 가치로 녹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샀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사신 가격이 한 80억 정도 돼요. 근데 지금 가격은 얼마냐 하면은 거의 200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 평가를 하면 그분이 10%만 갖고 있어도 20억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내 주식이다 하고 상속세 내다오 하고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은 원래 내 거였죠. 그러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5,000원짜리 주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대부분 차명주주가 있으시면 중간에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주식을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아예 생각을 못 하세요. 그냥 기업만 키우시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주식이 5천만 원에 설립했는데 200억이 되어 있으면 차명주주 10%인 500만 원이 20억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을 찾아오고 또 차명주주가 계속 있으면 실제 지분율을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또 승계를 한들 내 자녀가 들어온들 그 차명주식을 찾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단 1%라도 좋은 마음으로 주셨지만 또는 직접 직원한테 주신 것도 찾아오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를 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님 주식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액면까지는 대가를 주겠다. 그러려면은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을 또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주주가 아니니까 우리 회사, 우리 법인에다가 그냥 주식을 놓고 갈 수 있어요. 차명주주가. 이거는 내 주식 아니니까 그냥 법인에다가 놓고 가겠다. 그럼 법인은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받아서 법인세를 내면 끝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실제 차명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많이 따라오죠. 법인에 그냥 주고 가면 최대 주주가 누구냐, 특수관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주에게도 일부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까지 들어와요. 근데 실제 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성장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기업은 자꾸 커가는데 실제 증빙 안 되는 비용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쓰십니다. 실제로 많이 쓰세요. 그래서 증빙 안 되는 비용 때문에 가지급금이란 이름으로 혹은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쌓여 있어요. 근데 이 가지급이 계속 가져가셨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인정이자가 보태져서 보통 10년 되면 원금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가져가서 쓴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10억이 돼 있더라. 이런 말씀 하세요. 그게 인정이자가 쌓여서 그래요. 과거에는 인정이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인정이자를 쌓아 놓은 거는 실제 상여처분합니다. 그리고 인정이자율을 잘못 계산한 것도 상여처분해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쌓이다 보니까
가지급금도 자산이에요. 대여금이거든요. 법인이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쌓여 있어서 주식가치 평가할 때 그만큼 또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인은 사실 주식평가가 재산이거든요. 근데 법인은 주식평가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퇴직금을 떨어서 순손익가치가 제로가 되면 실제 주식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순자산가치, 예를 들자면 부동산 평가액, 쌓여있는 잉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을 통튼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는 떨어뜨려 주지를 않아요. 주식가치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순자산을 줄여야 되다 보니 잉여금 처분도 해야 되고 부동산 자산도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동산은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해라 이렇게 훈령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문제는 그겁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부동산이다 그러면 시가 반영이 안 되니 감정평가 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냐? 기준시가를 시세에 맞게 올려라 오히려. 그게 맞지 누구는 평가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나 조세 형평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하나 이제 우리 변호사가 소송 들어가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주식가치를 너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법에 넣어놓지 못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 훈령으로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감정평가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또 거길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회사는 내 돈만으로는 못 움직여요. 반드시 여신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쓰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못 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산을 재평가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쌓여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배당하냐 이런 분도 많이 계시고 사업을 유지해야지 배당해서 돈 가져가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잉여금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세무조사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가지급금이에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뭐가 있나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처분을 일단 해놓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뭐 아시겠지만 정기조사도 있고 특별조사도 있고 요즘은 재산 관련 조사는 너무 많이 하죠. 아파트 하나 사도 자금 출처 조사하고 그리고 자금 출처해서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또 조사 나오고 뭐 이런 형태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루아침에 못 없애니까 정관정비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도 정비를 통해서 실제 상법이나 세법이 바뀔 때마다 전문가를 곁에 두고서 미래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이에요. 주식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아니면 주식 정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간의 차등 배당은 증여세도 나오고 소득세도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2020년부터.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 중에도 자녀 주주가 조금만 주식을 가지고 차등 배당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두 가지 세금을 다 내다 보니 법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녀 법인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활용하면 자녀 법인이 지분을 몇 프로 가졌느냐에 따라서 법인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대표님 50%, 자녀 법인 50%를 갖게 되면 자녀 법인으로 배당을 하더라도 세금이 없어요. 그 말은 물론 나중에 자녀가 그걸 가져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가져가는 방법이 많죠. 대표님이 혼자 계시면 대표님이 10억을 배당받아서 한 4억 세금 내시고 6억 가지고 자녀들한테 줘야 되지만 이게 자녀 법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자녀 가족이 4인이라고 치면 10억을 주식 가치만큼 회사에 팔고 간다면은 2억만 세금 내도 본인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들으셨고 정관을 정비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정관 정비 때문에 세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원의 보수 규정이라든지 또 가지급금이나 주가 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이미 활용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활용하게 될 텐데요. 대표님이 만든 특허 이런 것들을 회사에다가 팔 수도 있고 회사와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내가 특허를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만드는 건 문제가 되지만 실제 중소기업은 대표이사의 손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발명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핸들링하고 아이디어 내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연구소 직원들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특허를 활용해서 직무발명 보상금, 왜냐면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만든 게 아니고 업을 하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세금이 없던 때도 있었어요. 얼마를 주던. 근데 지금은 한도가 생겼고 7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또 나머지는 세금이 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세청은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후 검증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들을 쭉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은 지분 이동이에요. 주식을 제가 이따가 이제 또 갈 업체도 1인 대표님이 100% 주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가업 승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를 만납니다. 근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평가를 안 하고도 주식 가치가 한 150억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옮겨줘야 되냐? 그 예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샀고 제조 공장으로 산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쌓여있는 이익을 대표님이 배당을 안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배당 받아서 뭐하냐? 나는 사업을 할 건데 하면서 쭉 오신 거고, 두 번째는 거래를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당장은 급여나 또는 배당을 줘야 되는데 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증여를 하거나 사고 팔아야 돼요. 근데 사고 팔려면 자녀가 돈이 있어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자녀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또다시 급여를 올리거나 또는 배당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한 40% 내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실제 여기 나온 대로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 설립을 이미 해놓으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해서 이 가족법인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은 안 하고 그냥 법인만 만들어서 이 법인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서 문의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와요. 가장 핫한 게 자녀법인, 가족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을 활용해서 승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세무 전문가 분들도 가업 상속이란 제도가 있으니 이거는 600억까지도 세금이 없다. 그러니 가업 상속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600억이면 그 600억이 가업 상속 시점도 600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100억인데 가업 상속 시점 가가지고 이 100억을 50억이나 40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가업 상속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생깁니다. 가업 상속의 문제는 뭐냐 하면 승계자를 선택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업종의 문제도 있고 또 대부분 해외 유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제분들이 와서 정말 이 사업을 물려받는 게 맞을지 이런 부분을 대표님들조차도 고민하십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돈을 잘 넘겨서 자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계속 상승해요. 쓰지 않으면. 그래서 상승된 주가 때문에 또는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업종이 좀 풀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범위 안에서는
부모님이 다른 제조를 하시더라도 내가 다른 제조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지만 지금은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예요. 일단 가업 승계나 상속을 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물론 많이 완화됐습니다. 짧아졌고 그리고 금액도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후에는 그 주식을 팔 때는 또다시 부모님의 가격까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실제 부모님의 주식 가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분 이동 리스크를 좀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주식 가치가 한 70억인 회사에서 자녀법인이 액면 증자를 해서 주식 가치를 35억까지 떨어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자녀법인은 액면으로 증자하고 법인세만 내는 거예요. 저가로 증자하고. 그래서 이 전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업승계는 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다만 세금이 없으려면 임대도 있으면 안 되고 가지급금도 있으면 안 되고 현금도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다 정리하고 10억 정도까지는 가업승계를 하는 게 의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금 출처예요. 뭘 하든 부모님 주식을 증여받든 주식을 사오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내가 자녀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금 출처. 근데 자금 출처를 확보하려면 소득과 함께 생기는 세금 때문에 법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인의 차등배당 전략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요즘 가장 많은 게 사전증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사전증여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됩니다. 자녀한테 하는 거는 10년 동안 상속재산에 합산을 해야 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또는 법인에게 하는 거는 5년이 지나면 상속세에 합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5년 동안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리미리 사전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이제 이 업은 사양이라서 좀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정리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가지급금이 있어도 잉여금이 쌓여 있어도 법인을 청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청산을 못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만 폐업해 놓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모든 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거에는 사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가끔 국세청이나 이런데 납세자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심의위원이나 이런 걸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나오는 말들이 이거예요. 법인은 폐업했는데 청산은 안 했고 재무제표 폐업할 때 보니 가지급 쌓여 있고 잉여금 쌓여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여기 보시면 미상환된 가지급금. 가지급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처분할 수가 없어서 실제로 법인 청산을 못해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린 어떤 법인은 가지급이 많은데 법인 가치가 전혀 없어요. 진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회사를 폐업하고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영업에 쓰여 있고 이런 가지급금을 상해처분하는 게 맞냐? 다퉈서 상해처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급금 때문에 나는 이제 법인 그냥 폐업만 하고 가만히 있으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가지급금이 왜 생겼고 처분할 수 있는지 혹은 비용인데도 비용 처리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쌓여있는 잉여금이 비용 처리 못한 것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에 잘못한 거니까 오류를 수정해서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상여처분합니다. 근데 이게 대표이사님이 내가 쓴 게 아니고 영업하면서 쓴 거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임원이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일할 때 누구 이사도 있었고 누구 이사도 있었고 같이 우리가 영업을 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인정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10억이면 세금을 거의 4, 5억 내야 되지만 이거를 임원이 그때 5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나눠서 갚겠다. 이렇게 해서 2억씩 쪼개니까 세금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지급을 상환하더라도 이제 쌓여있는 잉여금, 돈은 없어요. 배당도 안 했고 잉여금만 쌓여있는 경우 자녀 재산이란 말을 써요. 재산이 없는데 자녀 재산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가지 않은 주주 몫에 잉여금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배당으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이거는 네 배당이야. 그래서 세금만 내. 근데 세금 낼 돈을 회사에서 가져올 수 없죠. 나는 급여도 못 받고 대표이사님은 대부분 그러세요. 퇴직금도 못 받고 일만 열심히 했는데 잉여금 쌓여 있어서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청산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정리하든 법인이 잘 안 돼서 정리하든 결국은 세금 부담이 있다 보니 전문가와 상의하고 반드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깜깜이 시대는 아니에요. 뭐 몇 년 지나면 법인이 자동으로 청산되고 몇 년 지나면 법인이 자동으로 해산되고 그거는 이제 법적인 것일 뿐이고 만약에 청산됐어요. 청산 간주됐는데 그때 세금을 안 매겼어요. 국세청에서. 그러면 감사가 또 나와서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법인을 정리하든 승계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잉여금이 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을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조금씩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지급금. 가지급금 없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기 위해 초창기에 들어가는 영업비용 등이 가지급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잉여금. 이것도 계속 쌓아두면 세금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고 현금은 없고 이러다 보니 또 다른 이제 불법을 양상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고 예전에는 대표이사님들이 보증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신을 쓰거나 하면 자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했을 때는 대표이사님의 배우자분도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지금은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대주주이고 경영을 하시는 분의 어떤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업이 언제나 잘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뭐 신탁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은 과점주주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주주거든요, 전부. 그래서 과점주주의 문제,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개인은 더 재산이 없어요. 실제 들여다보면. 모든 걸 법인에 쏟아부어서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주주 지분 정리가 회사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 사업부터 시작해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으셨다가 국세청도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 드러나고 또 성장하면서 생기는 가지급 어떻게 없앨 거냐. 그리고 이제 성장했고 성숙해서 회사를 자녀에게 주려고 하니 또 세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제가 강조했잖아요. 잉여금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인터넷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미처분 잉여금, 쌓인 잉여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잉여금을 정리하는 이제 대표적인 전략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쓰는 한 3가지 전략 정도를 이제 소개하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분은 내가 쌓인 잉여금으로 부동산 샀는데 왜 잉여금은 안 없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쌓인 잉여금만큼 현금이 있었고 그 현금으로 부동산을 산 것뿐이에요. 잉여금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외부로 내보내야 돼요, 돈을. 그게 배당이에요. 근데 이 배당은 종류가 한 9가지 있습니다. 정기 배당. 우리가 3월에 결산하면서 하는 배당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또 금전 배당. 어떤 분은 차등 배당이 마지막으로 가능한 2020년 말에 자녀 2분한테 법인에 있는 부동산 100억을 차등 배당했어요. 현물로. 그래서 그 부동산을 2 자녀 소유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차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들은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 소득세만 내요. 증여세는 안 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치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2020년 차등 배당을 하신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은 국내에 있는 자녀한테 주고 이 부동산 자산은 2 자녀를 나눠주겠다 해서 솔루션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여기에 현물 배당이란 게 있죠.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현물 배당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자녀 법인이나 개인에게. 그리고 또는 주식 배당. 잉여금이 있으면 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녀 법인이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그것도 배당이기 때문에 일정률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80% 감면받거나 100% 감면받아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익배당과 감액배당이에요. 이익배당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쌓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내는 게 이익배당입니다. 근데 감액배당은 대표님이 돈이 필요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한 10억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주가 지금 대표님 혼자예요. 그러다 보니 주식 가치가 5천 원짜리가 한 2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억으로 20만 원의 증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10억을 드려야 되는데 대표님한테 드릴 돈이 없으니 주식으로 바꿉시다. 왜 바꿔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자본금은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으로 쌓여요. 그러면 10억 중에 자본금은 한 1억 되고 9억은 주식발행 초과금이란 이름으로 자본잉여금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그 쌓인 잉여금은 나중에 주주들한테 세금 없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법인 주주에게도 예전에는 세금 없이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2024년 법이 바뀌어서 법인 주주는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법인 주주가 세금 내는 거는 법인세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개인이 받는 건 세금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감액배당을 활용해서 현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류 주식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선주를 발행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미 많이 활용해서 감액배당으로 썼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종류 주식, 우선 주식 발행해서 배당하는 거는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에게 감액배당하는 거는 법인세만 나오다 보니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말 차등배당 많이 하셨어요. 내 자녀한테 0.5% 주고 그리고 5억 배당을 전부 자녀한테만 몰아줬어요. 95% 가진 대표님은 배당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증여세는 10년 합산돼요. 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자녀 같은 경우는 5억을 받아도 대표님보다 훨씬 세금이 싸고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주식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처럼 부동산을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차등배당을 하면 자녀들에게는 증여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 부담이 되다 보니 법인을 활용한 배당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이 법인을 활용한 배당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왜 이게 지금 이슈가 됐냐 하면 2023년 1월 1일에 세법이 바뀌면서 법인이 20%만 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80%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라고 법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핫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 배당을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씁니다. 제일 먼저가 손자녀 또는 아무 소득이 없는 우리 자녀가 주주인 법인,
이런 데다가 실제로 배당을 하죠. 개인에게 배당하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6천만 원까지 해도 15.4% 정도 나와요. 계산해보면. 하지만 연봉 1억인 대표님이 받으시면 30% 플러스 건강보험료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나눠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배당하셔야 돼요. 어떤 대표님이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보니까 한 5억이 부족해서 5억 배당 받을래요. 그럼 5억 배당 받아서 세금 내시고 하려면 얼마를 받으셔야 돼요? 거의 7억, 8억을 배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1억씩만 받으셨다면 가장 좋았겠죠. 자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분산 배당을 해야 돼요. 절세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거는 기간을 길게 가고 소득을 나누고 분산하자. 예. 사실은 이게 무슨 절세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혼자서 많은 걸 가지고 나눠주는 것보다는 각자가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억을 그냥 혼자 받으면 26% 낸다면 나눠서 받으면 한 15% 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저렴하죠. 이게 왜 유리하냐면 이 1억이 종잣돈이 돼서 뭔가를 사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증여를 하든 뭘 하든 자산을 불리는 증여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등배당. 차등배당을 하려면 지분율이 높아야 돼요. 지분율이 적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등배당이나 법인으로 이제 차등배당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할 때도 배당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도 이거는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거예요. 네이버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실 뭐 가업승계, 잉여금 처분 이렇게 치시면 가족법인, 자녀법인 다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 용어는 특정 법인이라고 해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우리 회사하고. 그래서 대표님의 가족, 사모님이나 자녀로 이루어진 법인을 우리가 가족법인이라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자녀 가족,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가 같이 있는 법인을 자녀법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자녀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가지고 계신 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창업의 개념이 요즘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이 2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부분을 딱 잘라서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창업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 A 공장, B 공장 있으면 내가 이 B 공장에 있는 업을 자녀에게 주겠다. 그러면 자녀는 창업 감면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새로운 업을 창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A 제조를 했는데 앞으로 경기가 이렇고 B 제조로 좀 돌아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창업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자녀가 자금 출처를 가져가서 혹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 회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홀딩스예요.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다 쌓아놨다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공장 중에 하나를 사와서 실질적으로 감면받고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동일한 업종을 하느냐, 동일한 업에 썼느냐, 자산의 몇 프로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지만 정확하게 사업을 분리해서 주는 거는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사실 자산 이전이에요. 열심히 제조업 하셔서 부동산 빌딩 하나 샀는데 이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시다 보니 지금 가치가 너무 올라서 주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워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양도했을 때 그와 똑같은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더 좋은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요즘 소위 부자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나 이런 은행하고 같이 소통을 해보면 내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는 지키고 잘 넘겨주는 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불리는 건 자녀가 불려도 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지키고 잘 넘겨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차등배당만 한번 보면 실제로 두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받거나 양도받는 거예요.
증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증여는 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안 내요. 대신 뭘 내냐면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주식을 극단적으로 한 100억을 자녀 법인에 넣었어요. 그럼 자녀 법인은 법인세 20.9%, 지금 좀 줄었기 때문에 20.9%를 내요. 그럼 100억에 20.9%면 20억 9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고 배당받아서 내요. 내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5년 동안만 건강하게 계시면 상속세에서 없어집니다. 그것이. 상속세조차도. 근데 5년 안에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를 나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5년 안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5년 안에 갑자기 유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주식은 이미 법인으로 다 10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100억은 5년 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재산입니다. 그래서 100억을 상속재산에 플러스를 했어요. 근데 주식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속세를 내면 50%니까 50억 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때 20억 냈죠. 근데 20억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사전 증여로 보고 100억을 증여받으면 얼마 내요? 50억 냅니다. 50억을 빼줘요.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만큼 해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더라고요. 그래서 5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또 한 분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2020년 이전이에요. 그분은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한 200억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할 방법이 아들님 한 분밖에 없어요. 결혼하셔가지고 손자녀하고 잘 살고 계세요. 근데 며느님이 디자이너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법인을. 며느님이 100%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부동산을 며느님 법인에 증여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솔루션을 냈어요. 그래서 증여하면 법인세 나오죠. 20%. 그걸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지금 5년이 아니라 10년도 지났어요. 그때 그분들도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며느리한테 증여세 안 나오냐? 2020년 이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하고 주식은 이미 가족끼리 다 나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든 사위든 누구든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2020년 이후부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주식이 뭐냐면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회사의 주식을 주거나 하는 겁니다. 대신에 돈은 회사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주식을 통해서 20% 정도의 세금을 내시고 가지급도 정리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는 2011년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랜드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금산 불리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상법이 그런 배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는 자기 주식을 살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 합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는. 근데 이때부터는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상법이거든요. 상법에서는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회사의 주식을 팔든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하든 또는 소각하든 어떻게 하든 세금은 세법에 따라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셔서 가지급을 정리한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저도 물론 했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식에 대한 세금이 10%밖에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20%, 25%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유예되던 시점에 회사의 주식을 팔고 실질적으로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도 가져가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 있는 법인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에 이 자기 주식을 자녀 법인이나 자녀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기 주식도 실제로 자산이라서 이 자산으로 인한 주식 가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 가업 승계나 상속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주고 주식 가치를 조정해도 다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가업 승계나 상속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임대 부동산이 있으면 떼내고 현금이 많으면 배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서 가업 승계나 상속의 시점이 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주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다 봤거든요. 그쵸?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첫 번째가 배당이었죠.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손자에게도 배당하고 법인에게도 배당하고 근데 차등 배당을 해야죠. 대표이사님 말고 대표이사님은 현금도 쌓여요. 차등 배당하거나 또 어떤 분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건물만 지금 임대법인이에요. 그게 지금 가치가 한 500억 됩니다. 병원이 거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넘겨줄 수 있겠냐. 회장님은 아드님 하나 따님 하나 5대5로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주려고 보니까 500억을 5대5로 주려면 250, 250을 줘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뭐라고 했냐? 건물만 먼저 줍시다. 그것도 자녀 법인이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 건물을 먼저 파는 거예요. 건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상승분만큼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래서 건물을 넘겨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소득은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임대료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건물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임대료 꽤 커요. 그 임대료는 전부 자녀 법인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은 지료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출은 전부 아버지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요. 그렇게 하면 그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아버지 땅의 가치인 주식을 사올 수 있죠. 그럼 아버님은 현금도 생기고 노후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보시면 2025년 현재 그러니까 부자라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뭐 KB 보고서 이런 데 보면 현금이 10억 있고 부동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주택 한 채 있어도 3, 40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증여입니다. 증여고 그리고 상속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증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투자 진짜 많이 합니다. 여기 해외 투자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해외에 투자하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5억 이상이면. 근데 실제로 이 가상자산 투자에서 이익을 많이 본 세대가 정말 젊은 층이 진짜 많더라고요. 국세청에서 분석해본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시대, 또 정권이 바뀌어서 주식 가치도 막 올라가고 있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AI라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TV 선전도 나와요. 로보 어드바이저. 생성형 AI가 도와줘요. 하지만 이 AI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같이 결합해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니즈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AI에 대한 거부 반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걸 하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 증여세예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데 사고 팔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소문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증여해서 주식 소각했더니 문제가 되더라. 이런 문제가 뭐 때문에 나오냐? 조세 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사이에서 국세청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세 전략은 단기 전략으로는 어렵고 장기 전략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이제 가지급이나 미처분 잉여금을 미뤄둘 수가 없어요. 국세청도 인정이자 안 내면 과세하고 잉여금도 계속 쌓이면
폐업해도 쫓아와서 과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차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기업을 영위하시면 가업승계나 상속에 대비하셔야 되고 내가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 분도 계세요. 나는 부동산 임대만 계속하고 사업은 작다.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가문의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병원 건물 갖고 계신 회장님처럼.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많은 상담이나 절세 금융 상품이나 이런 걸 가입하면서 실제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있는 분들이 30억 클럽도 있어요. 저희도 금융자산 30억 이상 있는 분들은 VIP 클럽으로서 또 상담도 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무사와의 상담이나 금융상품 가입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이미 10년 주기로 증여를 설계해서 한 3번 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산을 불리는 증여, 지금 증여세의 일부 내지만 이게 다시 자라나서 내 자녀의 자산을 불리는 이런 증여세 절세 방법으로 앞으로는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아셔도 실행을 안 하면 시간은 점점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리스크 좀 낮추시고 이제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하시고 결국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법인 설립 시기 또는 주주 구성 그리고 개인 사업이냐 법인 사업이냐 업종은 뭐냐 기업의 사전 증여나 상속에 대한 의지도 미리 파악하고 또 그걸 받으실 자녀가 있는지도 보고 개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해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가치는 얼마가 됐고 차명 주식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을 하는 것과 사후 관리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VIP 센터에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행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끝까지 이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함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